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전문가들의 시각 요일별로 들어보고 있는데요. 목요일인 오늘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안혜수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 철강과 관련해서 항상 좀 이야기를 나누다가 또 비철금속 섹터까지 좀 확장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최근에 좀 금 가격이 약간씩 좀 하락을 하는 것 같아요. 온스당 거의 2,000달러 수준이었었는데 지난달은 이제 이 부분도 이탈을 했었고요. 구리 가격도 9,200달러까지 막 톤당 달하다가 지금은 8,000달러 선까지 좀 내려온 상태인데요. 금속 가격 하락세가 이렇게 가파르게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 구리랑 금이랑 각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중국에서 산업 수요가 굉장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네. 어제 이제 5월 중국 PMI 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제 48.8로 거의 2개월 연속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이제 모든 항목이 50을 하회하는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중국이 가장 큰 수요처다 보니까 구리 가격 하락에 좀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요. 네. 또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는 미국에서 이제 이전부터 문제가 이제 이전에 뱅크런 사태가 좀 완화가 됐고 또 이제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좀 이제 하원 표결만 앞두고 이제 진전을 좀 어느 정도 이룬 상태인데요. 이에 따라서 좀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심리가 좀 축소가 되었다라고 여겨지고 또 달러 강세가 세 번째 요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달러 강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좀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다 보니까 이게 미국에서 최근에 물가가 여전히 높다 이러한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지속이 되면서 6월 달에도 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제 금에 대한 투기 수요가 좀 줄었다라고 여겨집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에 이렇게 비철금속의 가격의 하락세가 좀 깊어지고 있었던 이유들이 설명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사실 글로벌 IB들 측에서 뭐 닥터 코퍼가 더 갈 것이다, $10,000 돌파할 것이다 이런 의견들도 상당히 많았고 비철금속 섹터에 대해서 계속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는데 그럼 장기적인 전망도 어느 정도 바뀐 건가요? 네, 일단 장기적인 전망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변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작년부터 말씀해 주셨듯이 구리에 대해서 굉장히 불리시한 의견이 많았는데요. 뭐 신재생 에너지나 뭐 전력망 그리고 전기차 같은 분야에서 폭발적인 수요가 예상이 된다. 근데 반면에 지난 한 10년 정도간 구리 광산에 대한 새로운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투자가 부족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굉장히 부족할 것이다. 이런 의견이었었는데요. 뭐 최근 들어서는 이제 국제 구리 연구 그룹의 이제 보고서들을 참고를 하면 이제 올해 2023년까지는 구리가 공급 과잉이 전망되고 있는 거는 이제 사실이긴 합니다. 네. 광산의 경우에서는 페루나 콩고 같은 나라에서 생산이 좀 늘어났고 정년 구리 같은 측면에서는 중국이랑 콩고에서 좀 생산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건 올해까지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이고 내년부터는 이제 빠르게 증가하는 수요의 속도를 좀 생산량이 공급이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다수인 상황이고요. 네. 이에 따라서 이제 글로벌 광산 기업들 사이에서는 구리 자산을 좀 새롭게 인수하려는 시도가 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글로벌 이제 광산 기업 1위 호주의 BHP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즈 미네랄스라는 이제 작은 구리 광산 기업을 최근에 인수를 확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공급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리스크 같은데 잠깐 언급해 주신 대로 그럼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은 2차 전지 산업 때문인가요? 네, 뭐 2차 전지 측면도 그렇고 신재생 에너지 분야라든지 아니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보급됨에 따라서 그런 전력망들을 또 깔아야 되니까 그런 쪽에서 구리 전선 같은 수요가 좀 폭증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다음으로 철강 섹터로 좀 넘어가서 이제 상반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중국의 철강 가격 하락세가 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중국 측에서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좀 올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건가요? 네, 그렇다고 좀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큰 전방 산업이 부동산 시장이기 때문에 이쪽 상황을 공유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중국 부동산 기업들은 이제 올해 상반기 동안 부채 구조 조정을 계속 진행을 해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디폴트를 어떻게 보면 피하기 위해서 올해까지 갚아야 하는 그러한 부채들의 만기를 연장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부 좀 큰 기업들은 우량 자산을 이제 기반으로 만기를 연장하는 데 성공을 했지만 네.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아직 실패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중국의 부동산 기업들에게는 좀 새로운 부동산 프로젝트를 막 시작하기에 좀 자금 환경이 네. 우호적이지는 않다고 보여지는데요. 좀 예를 들면 1분기 부동산 이제 주요 기업들의 평균 순이 이익률이 2.6%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게 지난 분기에 대비해서도 이제 작년에 대비해서도 네. 거의 1.7%포인트 정도 하락해서 최저치라고 하는데요. 중국에서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예금 이런 유동성 상황은 좀 늘어나긴 했지만 반면에 이것들이 부동산 개발을 위한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따라서 기존에 이미 진행되고 있던 주택 프로젝트들은 준공이 늘어나고 있어도 정작 새로운 프로젝트들은 좀 시작이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를 좀 더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가 주택 가격을 좀 진작시키고 주택 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금리 하한선을 계속 낮추고 있고요. 네. 그런 점들이 좀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부동산 시장과 밀접한 연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중국의 지방 정부들이나 이런 쪽에서 철강에 대한 생산량을 좀 줄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좀 상반기의 철강 생산량이 네.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아무래도 철강 산업에서 고품질 발전, 저탄소 정책 그런 기조를 좀 가져가려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하반기에는 철강 생산량을 감축하자 이러한 기조가 더 강해질 수가 있고요. 실제로 당산시, 중국 철강 기업들이 좀 멀려져 있는 당산시에서도 관련된 좀 발표를 또 최근에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이런 감산이 되고 있다. 이런 흐름이 좀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그런 움직임이 좀 더 강하게 나올 거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철강금속 업계에서 이제 국내로 좀 넘어와서 몇 가지 새로운 소식들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동국제강이 오늘 이슈가 있네요. 지주사 체제로 출발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달라지나요? 네, 이제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동국제강이라는 이제 하나의 기업에서 지주사 체제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있던 동국제강이 이제 지주회사 존속법인 동국홀딩스로 남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동국제강, 동국CM으로 이제 인적 분할을 해서 정식 출범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의도는 사업별 경쟁력을 좀 강화하겠다라는 의도가 있었는데요. 이제 오늘 오전에 이사회에서 인적 분할이 이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주회사 동국홀딩스가 남고 네. 또 이제 새롭게 출범하는 동국제강은 열연 사업부를 담당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동국CM은 냉연 사업부를 담당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회 이후에는 사업회사 주식을 이제 지주사 주식으로 바꾸는 공개 매수 방식의 현물 출자 그런 일들이 앞으로 또 남아 있다. 그런 네. 유상증자 과정이 남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회사 분할 비율을 좀 공유를 드리면 동국홀딩스가 16.7%, 그리고 동국제강이 52%, 그리고 동국CM이 31.3%의 그런 비중으로 네. 분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국홀딩스는 이제 앞으로 지주사 역할을 할 계획이고요. 네. 이제 그룹의 전략을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벤처 캐피탈 같은 것도 신설을 해서 그런 전략들을 담당할 예정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국제강은 열연 사업부, 동국CM은 냉연 사업부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또 동국그룹주에 대한 이런 동국제강에 대해서 어떻게 분할 상장이 되는지 이 부분까지 함께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강 금속 기업들의 2차 전지 사업도 좀 같이 체크를 해볼게요. 최근에 철강 섹터에서 이제 거의 가장 신사업으로 좀 꼽고 있는 게 2차 전지인데 포스코 그룹사들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최근에 포스코 그룹사에서 또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왔습니다. 네. 일단 한 엊그제에는 포스코 퓨처엠이랑 스텔란티스 이제 합작사가 캐나다에서 보조금을 받는다라는 소식도 있었고요. 그리고 포스코 그룹의 또 다른 이제 주요 그룹사인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2차 전지 소재 관련해서 좀 많이 밸류 체인을 확보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들린 소식으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음극재의 핵심 소재인 천연흑연 밸류체인을 완성했다라는 소식이 좀 들려왔는데요. 호주의 블랙록 마이닝이라는 회사의 자회사로 탄자니아에 흑연 광산이 있습니다. 네. 이제 거기에서 천연흑연 장기 공급 계약을 좀 체결을 했다라고 성공을 했다라는 공시가 났고요. 1,000만 불을 그 프로젝트에 투자를 해서 앞으로 25년간 총 75만 톤의 천연 흑연을 공급받는다라는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이렇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천연 흑연을 조달을 해오면 네. 이제 포스코 퓨처엠한테 공급을 해줄 수가 있겠는데요. 포스코 퓨처엠은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사명을 바꾼 것이고요. 이제 국내에서 유일하게 양극재랑 음극재 두 가지 모두 양산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아무래도 IRA 핵심 광물 요건에서 이제 음극화 물질도 이제 앞으로는 거기에 이제 들어있는 광물이 북미 아니면 FTA 미국이랑 FTA를 맺은 국가에서 네. 이제 광물을 조달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요건을 만족을 해야 하는데요. 지금까지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중국에서 많이 의존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포스코 퓨처엠의 이런 밸류체인에서의 중요성이 좀 부각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포스코 퓨처엠의 음극재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음극재 원료 외에도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제 동박 원료 그리고 음극재뿐만 아니라 동박의 원료 그리고 리사이클링의 원료인 블랙 파우더 역시 이제 네. 앞으로 조달을 담당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상사였다 보니까 트레이딩 역량, 국제 네트워크 역량을 이용해서 이런 원료 조달에 좀 더 힘쓸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군요. 포스코 그룹주들이 이제 계열사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공급망에 대한 밸류체인을 형성해 나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기업별 소식들 하나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제 지난달에 LNF가 새만금의 전구체 공장을 짓는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LS M&M을 또 언급을 줬어요. 같이 뭐 합작 공장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두 기업의 연결고리가 쉽게는 좀 예측이 되지 않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시너지를 내려고 합작을 하는 건가요? 네, 그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LNF와 LS M&M이 전구체 관련해서 합작 MOU를 맺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LS M&M은 이제 LS의 100% 자회사로 메인 사업은 구리 재련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지금 LS 그룹사가 전반적으로 2차 전지, 배터리, 전력망 이런 쪽에 신사업 전략을 펼쳐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데요. LS M&M 같은 경우에는 구리 재련 부산물에서 황산니켈을 또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5,000톤 규모 정도이지만 앞으로 네. 이 생산 능력을 더욱 확장할 예정인데요. 황산니켈 같은 경우에는 전구체의 메인 원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LSMN이 원료를 공급을 하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LNF는 전구체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이제 시너지 효과를 이제 내겠다라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제 이번에 그 새만금에 발표한 JV 같은 경우에는 전구체 6만 톤에서 8만 톤 규모로 좀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뜻깊은 점은 전구체도 거의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서 조달을 해오거나 아니면 네. 중국 기업이랑 JV를 맺어서 생산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탈중국을 했다는 점, 우리나라 기업들 간의 JV라는 점이 좀 뜻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아무래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높았다 보니까 기업들이 여기서 탈피를 하자 이런 움직임들을 각각 좀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렇게 양극재 기업들이 원료를 좀 내재화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기업들이 잘 준비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좀 알려주세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또 원료 소재 기업들의 원료 내재화가 굉장히 중요해졌는데요. 네. 왜냐하면 일단 IRA를 충족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또 장기적으로는 원료를 내재화를 하면 마진을 좀 확장시킬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재 기업들의 좀 준비 상황을 공유를 드리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그룹사 내에서 아무래도 리튬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포스코 퓨처엠 역시 포항 상단에 중국의 CNGR이랑 같이 전고체 JV를 설립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또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리튬은 이제 그룹사인 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탄산 리튬을 수산화 리튬으로 변환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에코프로비엠은 또 그룹사 내에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전고체 사업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최근에 또 발표된 내용으로 GEM이랑 SK온이랑 또 새만금 산단에서 전고체 JV를 설립하겠다라는 계획을 또 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LNF도 아까 전고체는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고요. 네. 또 리튬 같은 경우에는 또 중국 기업인 신호 리튬 머티리얼즈랑 우리나라의 수산화 리튬 정제 합작 공장을 세우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또 2차 전지 종목들 최근에 어제부터 다시 또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연구원님이 보시는 소재 쪽 탑픽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는 이제 양극재 기업들 좀 따내서 말씀을 드리면 LNF를 탑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PER로 LNF가 거의 25배, 포스코 퓨처엠이 거의 80배,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 40배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저평가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LNF가 그동안 저평가를 받았던 원인 중에는 원료 내재화 전략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고객사가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테슬라에 좀 몰려있다. 이런 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1분기 실적 발표를 할 때 이러한 점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앞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밝혀주었는데요. 원료 내재화 같은 측면에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있고, 또 고객사 다변화 같은 측면에서는 앞으로 2030년까지 OEM사들을 비롯한 새로운 고객사들 비중을 30%까지 늘려나가겠다라는 그러한 계획을 좀 밝혔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유럽 쪽에 진출 계획을 좀 구체화하겠다, 이런 타임라인도 공유를 해주었고요. 이러한 것들뿐만 아니라 LNF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니켈 90% 이상의 하이니켈 양극재를 양산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에코프로비엠이랑 LNF 이렇게 두 기업인데요. 아무래도 또 원통형 전지로 나가는 NCMA 니켈 함량 90% 이쪽 시장만 봤을 때는 거의 거의 점유율이 거의 매우 독보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이니켈 관련된 기술력 플러스 한다면은 솔직히 내재적으로도 강점이 뛰어난 기업이기 때문에 저평가 받을 요인이 사실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LNF를 탑픽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토픽 종목으로는 LNF 함께 꼽아주셨습니다. 목표가는 그럼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보면 될까요? 요즘 최근에 주가가 이제 한번 쫙 조정을 받았다가 약간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세요? 네, LN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PER 방식으로 좀 매기고 있는데요. 24년 이제 예상 영업이익에다가 PER로 이제 양극재 기업들 평균 PER에다가 한 20% 정도 할인해서 한 20배 정도 매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료 내재화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만 아직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이제 막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할인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은 목표가로 42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여전히 업사이드로 거의 한 40% 이상 남아있다,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제 종가가 27만 원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아직까지 충분한 업사이드 있습니다. 다만 2차 전지 소재 종목들 전반적으로 흔들림이 있으니까 이 부분 주의해 보시면서 목표가 한번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모닝 인사이트 시간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안혜수 연구원의 의견 함께 들어봤습니다. 일단 이제 6월로 넘어오죠. 세린 메이라는 격언은 사실상 올해는 아니었습니다. 5월 달에 잘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번 달에는 FOMC 일정도 있고요. 어떤 변동성이 일지 상당히 주목됩니다. 그리고 일단 6월 1일 오늘 첫날부터 오전 9시 30분 부채 한도 협상 표결이 또 이뤄지니까 정규장에서의 흔들림까지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살펴보시면요. 네, 이렇게 될 것 같고요.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부분들까지 함께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투표로 또 통해서 부채 한도 협상 어떻게 될지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까요. 채팅창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알아주세요. 모닝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